성폭행이나 살인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형기를 마치고 나서도 일정 기간 동안 사회로부터 격리시킨다면 이거는 사회 안전을 위한 적절한 조치일까요? 아니면 이중처벌일까요? 법무부가 이번에 보호수용법이라는 것을 입법했습니다. 과거에도 유사한 제도가 있었죠. 보호감호제라고 해서 교도소 복역 마치고 나면 교도소와 비슷한 공간에 격리가 돼서 생활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논란 끝에 폐지가 된 거였는데요. 언뜻 봐서는 이 보호감호제나 보호수용법이나 크게 달라 보이지 않아서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의 설명부터 우선 들어볼까요? 법무부 보호법제과 정희원 과장 연결이 돼 있습니다. 정희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그러니까 보호 수용의 대상은 정확히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아동 성폭력범이고요. 예. 그다음에 연쇄 성폭력범, 그러니까 상습 성폭력범, 그리고 연쇄 살인범 이 딱 세 부류로 한정이 됩니다. 세 부류로. 그러면은 뭐 성폭행을 했다든지 이제 살인을 했다 하면은 무조건 대상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흉악한 정도에 따라서?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건 아니고 살인 같은 경우는 2회 이상 저지른 경우에, 예. 그다음에 성폭행 같은 경우는 3회 이상, 그다음에 아동 성폭행범 같은 경우는 1회더라도 아동에게 그 중상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들을 어디에 얼마 동안이나 격리를 시키는 거죠? 일단 사회 내 별도의 시설에다가 최장 7년 동안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최소 1년, 최장 7년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회와 격리된 장소라고 하면은 그러면 어떤 뭐 감옥은 아니지만 별도의 수용소 같은 게 따로 있는 건가요? 지금 현재 저희 나라에는 그런 시설은 현재 없고요. 예. 이 법이 시행이 되면은 일단 징역 3년 이상 선고하는 경우에 보호성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3년이나 4년 정도 지나서 집행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이런 시설을 저희가 짓거나 아니면 기존에 지금 현재 보호 감호되고 있는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천안교도소라든지 청송교도소를 리모델링을 해서 시설을 만들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감옥하고 이 시설하고는 어떻게 다른 거죠? 저희가 도입하는 보호수용 제도는 일단 1인 1실이 원칙입니다. 예. 그리고 그 서신이나 그다음에 전화, 접견은 무제한 자유입니다. 자유롭게 하루에 제한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시설 내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취미생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두고, 그다음에 일단 그 강제 노역을 하지 않고 외부 자기가 신청을 해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최저 월급까지도 지급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보호 시설 밖을 나갈 때는 다 허가도 받아야 하고 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는 없는 거죠. 자유롭게 왔다 갈 수는 없는 대신에 그런 자유를 제한하는 대신에 많은 처우를 개선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한 겁니다. 예, 이 보호 수용제가 필요한 이유, 다시 도입해야 되는 이유는 뭔가요? 네네. 일단 안전한 사회, 아동이나 여성이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필요성에서 이런 외국 제도를 한번 살펴보니까 독일이나 프랑스, 그다음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런 그 유럽 선진국에서는 이런 보호 수용 제도를 다 도입을 하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과거에 보호 감호제가 있다가 이게 사라졌을 때 그 이유가 뭐였는고 하니 그곳에서 자행되던 엄청난 가혹행위들이 있었고 그 문제가 하나 있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이미 징역을 살고 나온 사람들을 또 격리시킨다는 건 이건 이중처벌 아니냐. 도대체 어떤 잣대로 이들을 또다시 감옥에 격리시킬 근거가 있느냐.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논란이었거든요. 어떻습니까? 네네네. 일단 옛날 보호감호 시에는 형집행법을 준용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수용된 사람들에 해당되는 형집행법을 그대로 준용을 하다 보니까 처우나 대우가 많이 좀 열악했었고 그 당시에는 또 절도나 사기 등 이런 단순 재산범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이게 좀 너무 인권 침해 요소가 많지 않느냐는 논란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난 적은 없었고 일단 그 헌법재판소에서 91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 일관되게 보호감호제도, 지금 이제 폐지된 보호감호제도 자체도 형벌과는 다른 보완 처분으로서 이중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합헌으로 지금
계속 결정을 하고 있고요. 헌법성을 내고 있거든요, 계속. 기본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시고요. 이중처벌 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판시를 명시했습니다. 예, 그 인권 침해 요소는 그때와는 분명히 다른 보호시설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저희도 이제 그때 인권 침해 지적을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아까 일단 이 사람들은 형을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회 안 내보는 건 자유를 좀 제한한 상황이거든요. 그 자유 제한의 대가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이 사람들은 이제 주거, 일단 잠자고 할 수 있는 음식까지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원하면은 직장까지 구해주면서 이렇게 최저임금도 지급을 하면서 단지 그 사회에 나가서 밤늦게라든지 이렇게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못하는 제한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과장님. 생각해보면요. 이게 이분들, 이 사람들이 이거 교도소에서 나와서 사회에 나가서 또 재범을 할까봐 격리를 시키는 건데 평생 격리시키지 않는 이상 최소 1년에서 7년 동안 격리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일단 독일이나 다른 외국 같은 경우는 솔직히 기한 제한이 없습니다. 보호수용 제도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예전에 사회보호법 자체 보호 감호가 7년이었습니다. 한계가. 그런데 저희가 여기서 지금 7년 이상으로 규정하는 거는 솔직히 부담을 느꼈고요. 무제한을 한다는 아까 그 말씀대로 하려면 무제한해야 되지 않느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일단 지금은 이제 많은 그 사회화, 재사회화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외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그 7년 동안 일단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재사회를 해보겠다, 노력을 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재사회화를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단순히 격리만 하는 게 아니다. 그렇죠. 지금은 일부 흉악범에 이제 국한해서 시행이 되는데 이걸 시행하다 보면 대상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솔직히 지금 현재 검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대상을 무한정 확대할 가능성이 높다고 하면 이건 좀 위험한 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기존의 교정 행정을 좀 강화한다든지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형량 자체를 높이는 방법은 안 되겠느냐? 그런데 일단 교정은 형벌에 대한 그 교정이거든요. 형벌에 대해서는 이 과거행위에 대한 처벌이라는 본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사회복귀를 위한 사회에 대해서는 일단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그렇고요. 현재 형벌은 징역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징역은 의무를 주는 겁니다. 일을 할 의무를 주는 겁니다. 강제 부과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강제로 일을 시키는 과정에서 이 자유로이 전화통화를 한다든지 접견을 한다든지 하는 이런 사회생활과 유사한 생활관계를 형성할 수가 없어요. 기본적으로. 벌을 주면서 동시에 이런 교화 활동을 하는 게 참 어렵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그런데 교화는 가능하지만은 사회 적응 훈련을 하는 건 어렵다. 사회 적응 훈련을 하기가 쉽지는 않죠. 왜냐하면 징역을 안 하는 시간 동안 해야 되는 상황인데 전화통화도 제한이 되어 있고 접견도 제한되어 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형을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완전한 사회를 하기가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부 보호법제과의 정희원 과장 먼저 만나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 박주민 변호사 이어서 연결하지요. 박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민 변호사는 왜 이 입법 예고를 아예 철회해야 된다 요구하십니까? 예, 지금 보호 수용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리고 몇 가지 어떤 개선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상자를 제한하는 등 이런 개선을 했다 하더라도 본질은 형기를 마친 사람을 격리 수용한다는 점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과거에 위헌성 논란이 있었던 보호감호제의 부활이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법무부에서는 이미 합헌 판결이 났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제도다. 얘기하는데요. 이중처벌 논란이라든지 과잉처벌 논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미 이제 형기를 마친 사람을 또다시 사회에 격리시킨다라는 이중처벌 논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미 이제 형벌을 가하면서 재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형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되는데 그 이후에 다시 또 재범 가능성을 이유로 사회화 격리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중처벌의 논란도 과잉처벌의 논란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앞에서 질문을 드렸어요. 그럼 아예 애초에 형을 내릴 때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좀 적절하게 더 길게 내리면 되는 거 아니냐? 왜 또 따로 격리를 또 시키느냐 얘기를 했더니 법무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이란 것은 처벌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형기를 살면서 거기서 사회화 훈련까지 하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처벌을 다 받고 나서 나중에 격리시설에서 사회화 훈련을 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 후에 사회로 나가야 한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대의 어떤 형벌의 목적은 처벌 또는 복수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사실은 교화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의 처벌은 교화에는 부적절하다라고 얘기한다면은 예. 사실은 현대에서의 어떤 처벌의 이념 여기에 상당히 벗어난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애초부터 이 처벌 자체를 교화에 맞게 좀 바꾸는 것들을 오히려 노력을 해야지 처벌은 처벌대로 하고 또 예. 처벌은 교화에는 부적절하니까 다시 교화를 위한 뭔가를 더 얻는 그런 방식으로 자꾸 사고를 하시게 된다면은 오히려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중처벌이나 과잉처벌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근데 앞에서는 교화라는 말을 안 쓰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교화에 대해 이야기를 했더니 교화는 형기 중에 할 수 있는데 감옥에서도 할 수 있는데 재사회와 사회 적응 훈련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두 개가 좀 다른 건가요? 아닙니다. 사실상 교화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범죄자로 하여금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게 하는 것들, 그것이 교화인데요. 그 교화의 내용 중에 하나는 사회에 제대로 복귀하는 것,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화 안에는 사회 적응 훈련도 들어가 있는 의미다. 그러니까 두 쪽을 좀 바라보는 게 좀 다르네요. 예. 네, 이것을 구분해서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좀 기계적인 사고일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외에서는 어떻게 하나요? 독일이라든지 프랑스, 스위스 같은 데서는 이런 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나라들에서도 이 제도가 아무런 어떤 논란 없이 운영되는 건 아니고요. 독일 같은 경우에도 2011년도에 유럽인권재판소에서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 유럽인권조약에 위반됐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만큼 다른 나라에서도 위헌 시비는 계속 있었던 제도입니다. 근데 법무부에서 사실은 가장 힘을 얻는 부분은 국민 여론입니다. 지금 청취자들 문자도 많이 들어옵니다마는 5180님, 4682님 모두 다 찬성하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네. 왜냐하면 국민들이 지금 흉악범죄가 이렇게 늘어나는 마당에 불안함 느끼는 건 사실이고 그렇다면 어떻게든 좀 이 사람들을 더 완벽하게 사회화시켜서 사회 훈련시켜서 사회로 내보내는 게 필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들을 여론이 한다는 건데 국민이 한다는 건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일단 국민분들의 불안감 이해 못할 바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국민분들의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 유기징역의 상한을 확대하고 전자발찌 제도를 도입하고 그다음에 화학적 거세, 성폭행범의 신상공개라든지 여러 가지 제도들이 지금 막 쏟아지고 있습니다. 예. 너무 지나치게 이제 그런 식으로 형벌 위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경계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나치게 형벌 위주로 가게 되면은 이 사회가 공동체로서 어떤 문제를 대응하고 해결하고 범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런 쪽에 눈길 돌리는 것보다는 범죄자들을 굉장히 특이한 사람으로 여기면서 그 사람들 배제하는 쪽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회의 어떤 공동체성 이런 것들이 약화되고 또 인권에 대한 존중 이런 부분이 이제 훼손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중을 기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장기적으로 좀 보자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예, 단기적인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사회가 굉장히 더 안 좋은 쪽으로 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예, 그러면 우리 박주현 변호사는 정부가 이런 제도들을 좀 강화된 범죄자들에 대한 이런 강화된 제도를 도입하려는데 어떤 이유들이 깔려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어떤 사회적인 추세가 어떤 사회의 공동체성을 강조하기보다는 각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돌리는 그런 경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나쁜 사람이라든지 또는 어떤 범죄자들이라든지 또는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을 전부 그 각 개인이 다 책임져야 된다라는 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철학적 기반에서 봤을 때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이런 강성 형벌들이 다 당연시 되는데요. 그런 것보다는 사회 공동체가 뭔가를 같이 책임지고 하는 쪽으로 좀 가야 될 필요가 있는데 하여튼 최근에 어떤 정부라든지 또는 어떤 사회 문화가 각 개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식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이런 것들이 그 원인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까지 양쪽의 의견 들었습니다. 박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보호 수용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